안녕하십니까. 자, 36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하단에 자, 예산제도 마지막 내용들인데 로마자 6번이죠. 신성과주의 예산. 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결과 중심 예산이래요. 결과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이제 90년대 이후 2000년대 와가지고 OECD 국가들의 행정개혁 NPM이죠. 신공공관리. 바로 NPM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달리 표현하면 성과주의예요. 여기서 나온 예산제도를 50년대 성과주의하고 비교해서 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신성과주의 예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산제도는 지금까지 쭉 봤던 내용들이에요. 성과관리제도.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처별로 총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예산 운영을 보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이런 것 같이. 다음 페이지. 대신 뭐를 명확히 세워요? 성과관리제도에서 미션이죠. 미션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줄 미션 달성의 결과가 영어로 뭐죠? 아웃컴이었죠. 아웃컴. 얘를 성과로 본다 그랬었죠? 아까 성과관리제도에서요. 이렇게 사전에 미션을 명확하게 세우고 미션 달성의 결과 이름하여 아웃컴 이거를 성과로 봐서 이제 책임을 확보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 결과 중심 예산 제도 또는 신성과주의 예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제 성과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같은 것도 도입하고, 자 4번에 보시면 이제 50년대 성과주의는요 그야말로 예산제도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성과주의 예산은 이제 성과 증진을 위해서 아웃컴 증진을 위해서 조직, 인사, 예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결합이 돼서 운영되는 제도예요. 국정 전반의 성과관리 구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성과주의 예산까지 보셨고, 자 364페이지 자본예산 제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 버제팅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자본예산 제도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자본예산 제도 CBS는요 일단 그러면 정부 지출을 둘로 나뉘어요. 그러면 정부 지출은요 경상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경상 지출은 그때그때 소비하는 지출이에요. 예를 들어 뭐 정부가 쓰는 돈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이런 것들은 소비적인 경상 지출. 경상 지출은 대개 단기적인 성격을 지녀요. 반면 자본 지출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적 지출인데 경부 고속철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자본 지출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 달 용돈이 50만 원이다. 그럼 그 50만 원 가운데 밥 사 먹고 빵 사고 영화 보고 이런 것들은 소비적 지출이죠. 경상 지출. 근데 그 50만 원이 용돈 가운데 그거 갖고 뭐 책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미래에 대한 투자적 지출이죠. 이렇게 자본 지출하고 경상 지출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상 지출은 소비적이고 자본 지출은 투자적이고 얘는 단기적이고 얘는 장기적이에요. 성격이 다르니까 재원 조달을 다르게 해라. 그래서 경상 지출은 그때그때 경상 수입 이름하여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고요. 자본 지출은 세금 걷어서 충당하지 말고 국가가 내는 빚을 국채라 그러고요. 공공단체가 내는 빚을 공채라 그래요. 국공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해라. 예를 들어 올해 정부가 경상 지출을 100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억만큼의 세금 걷어서 충당하고, 자 자본 지출 경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 1조 원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1조 원이라는 자본 지출은 세금 걷어서 충당하지 말고
빚내서 충당하라는 거야. 빚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조만큼의 빚이 발생하겠죠? 이게 자본예산제도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경상계정은 어떻게 돼요? 100억 걷어서 100억 썼죠? 균형이 되죠? 반면 자본계정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조만큼의 빚이 발생했죠? 적자가 됐죠? 그래서 자본예산제도는 쉽게 말해서 재정적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거예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예산제도의 뜻이요. 두 번째 줄. 자, 경상지출은 뭐로 충당해요? 조세 수입으로. 자본지출은 국공채로. 자, 동그라미 3번. 자,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본예산제도는 국가채무나 재정적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좋다는 거죠. 이렇게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필요에서 시작된 제도예요.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보시면 이 자본예산제도가 시작된 게 언제냐면 1930년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체크. 1930년대면 대공황의 시기거든요. 그럼 대공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은 100억 걷어서 100억 쓰는 거, 균형 재정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공황이 생겼잖아요. 그럼 과거와 같이 100억 걷어서 100억 쓰기보다는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빚을 내서라도 1조 100억이라는 돈을 쓰게 되면 현재의 불경기를 타파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는 1930년대 스웨덴 불경기 극복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도시정부는 예를 들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규모 공공시설을 건설하는데 투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 364페이지 본문의 동그라미 3번 좀 보세요. 이 자본예산제도는 다시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를 정당화하는 논리인데요. 그 근거, 줄친 부분, 동그라미 3번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끝 부분. 국가 순자산 상태는 불변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정부가 1조만큼의 빚을 내가지고 소비적인 지출에 쓴 게 아니죠. 경부 고속철도 건설하는 데 썼어요. 그러면 자 1조만큼의 빚이 생겼지만 동시에 1조짜리 경부 고속철도라는 자산이 생겼죠. 자산이. 그래서 이제 국가 순자산 상태는 불변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죠. 적자죠. 하지만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1조의 빚을 메우면 되죠.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균형의 관점이 아니라 순환. 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자본예산제도의 장단점. CBS 자본예산제도의 정당화 근거. 동그라미 1번 방금 했어요. 불경기 극복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순자산 상태는 불변이라는 거죠. 1조만큼의 빚이 생겼지만 동시에 1조짜리 자산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체크하세요. 수익자 부담을 구현한다. 이 얘기를 세 번째 줄 비용 부담의 세대 간 형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 만약에 여기 보세요. 경부고속철도라는 자산을, 자 경부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 우리 현재 세대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 세대, 아들, 손자, 며느리도 혜택을 봐요. 이렇게 미래 세대도 혜택 보는 이 자본 지출을요,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현재 세대만 비용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이거를 국공채로 충당하면 뭐 10년, 20년, 50년짜리 국공채가 발행이 되면 50년 뒤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50년 뒤의 미래 세대도 현재 건설되는 자본 지출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용 부담의 세대 간 형평을 실현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뭐 국가재정의 기본적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경상, 자본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이 자본 지출을 별도로 분석하고 심사를 하게끔. 자, 이런 게 이제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또는 정당화 논리입니다. 자,
자, 뭐 단점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산 제도까지 마치고 재무행정 파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언급을 하면 이 재무행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산제도입니다. 예산제도. 그래서 이 예산제도 파트는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꼼꼼하게 좀 잘 좀 봐두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예산 파트 마치고 이제 챕터 주제를 바꿔서 행정 책임론, 행정 개혁론인데 제6장 이 파트는요.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내용이 많지도 않고 좀 단편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편적인 내용 중심으로 이제 암기를 좀 하시면 대부분 다 풀립니다. 자, 369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뭐 행정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행정윤리, 공직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윤리를 벗어나는 대표적인 행위가 부패죠. 자, 그래서 일단 행정윤리다, 그러니까 공직윤리다. 그러면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 행동 규범. 그래서 이제 코드 오브 컨덕트. 이걸 이제 윤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행정윤리는 상단에 소극적 동그라미 하시고 적극적 동그라미 하세요. 행정윤리 가운데 소극적 행정윤리 이런 거예요. 이런 짓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려.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권한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윤리사항이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서 위반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해요. 이런 게 소극적 행정윤리야. 반면 적극적 행정윤리는 이런 거죠. 공무원들은 최종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이런 게 바로 적극적 윤리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규율하기는 좀 그렇고 공무원들 뭐 윤리 헌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박스에 보시면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거를 행정권 오용이라 그래요. 오용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행정권 오용. 행정권을 잘못 쓰는 거죠. 이 행정권 오용으로는 제목 중심으로 줄쳐주세요.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법규경시, 그 다음에 입법 의도 무시, 그 다음에 5번에 불공정한 인사, 무능도 여러분들 오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책을 덮는 거 이런 것도 우리 뭐 뉴스에 종종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무사한 일 이런 것들이 다 행정권 오용 유형들이에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1번은요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 현재 한국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공직윤리 가운데 법으로 규정된 거. 그래서 여러분 일단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3개의 중요한 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국가공무원법, 두 번째가 공직자윤리법. 특히 공직자윤리법이 중요해요. 별표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부패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국가공무원법에 보시면요. 이 공무원 복무규정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무는 총 12가지가 있는데 다 좀 기억하세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고 계셔야 될 의무들이죠. 그래서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요.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징계라는 걸 받게 돼요. 징계 가운데는 해임하고 파면도 있죠. 그래서 뭐 특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그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직장 이탈, 근무 중에 뭐 사우나를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공무원들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겸직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행동 못하고 정치운동 금지되죠. 이런 것들이 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직자윤리법이 좀 중요한데 이 공직자윤리법은 이제 대개 그 고위직 공무원들 있죠. 고위직
고위직 공무원들 주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4급 이상인데 4급 이상 여기서 말 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율하는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대통령, 장차관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고 있는 거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예를 들어 자 A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 사업 업무를 관장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SK텔레콤 주식을 만주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무하고 자 개인적인 이익 간의 충돌이 발생하겠죠? 이런 걸 이제 이해충돌 방지라 그럽니다. 애당초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 그래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위직 공무원 재산 등록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주로 여러분 4급 이상 공무원인데요. 4급 이상 공무원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그래서 이제 행정부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인사혁신처 내에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재산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등록 재산의 공개 동그라미 하세요. 1급 이상 공무원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1급 이상, 4급 이상은 대통령까지 다 포함됩니다. 1급 이상 공무원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요 관보에다가 공개까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3번에 외국 정부로부터 공무원들은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선물을 받게 되면 국고에 기속을 해요. 그 다음에 4번 퇴직 공무원들의 이제 취업 제한인데 여러분 요거는 이 책이 출간된 다음에 이제 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어떻게 됐냐면 퇴직 공무원들의 원래는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 제한인데 그 관련 사기업체 등을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그냥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은 자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 그리고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인 주로 4급 이상이죠. 자, 이 사람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간 다음에 끊으세요. 그리고 자, 요게 좀 법이 바뀌었는데 퇴직일로부터 3년간인데 2년을 3년간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걸 취업 제한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종래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몇 년간 제한받았어요? 2년간 제한받았는데 이제는 3년으로 늘어났어요. 3년으로. 자, 그 다음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는 기관이라고. 기관. 그래서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기관 조직의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일정 규모 이상의 여기도 일정 규모 이상 이거 지우세요. 그냥 영리 사기업체 법인 단체 다음에 콤마 하시고 시장형 공기업도 쓰세요.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데 취업을 못해요.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그 기존에는 이제 2년간이었는데 3년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부서의 업무와만 관련되는 경우였는데 기관의 업무와도 관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이제 주식의 매각 및 백지 신탁 제도라고 해서요. 이것도 첫 번째 줄 재산 공개 대상자 주로 1급 이상이죠. 그리고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는 모든 공무원. 여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막강부서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 자, 그들은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3천만 원이에요.
이걸 초과하는 경우 줄쳐요.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팔아치우거나 매각 아니면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주식의 매각 백지신탁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데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거 제목 중심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 충돌 방지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등록, 그리고 공개 의무, 외국 정보로 받은 이제 선물은 신고하고 국고에 기속이 되고, 이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그리고 이제 주식의 매각 백지신탁 제도. 자, 그 다음에 370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패방지법이 있어요. 이 부패방지법에는 자,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내부고발자라 그래요.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는 공익을 위해서 부패행위를 신고했죠. 근데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죠. 그래서 이제 조직으로부터 탄압받기 쉬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그리고 이제 뭐 국민감사청구제도. 그래서 바로 밑에 박스에 보시면 내부고발. 내부고발을 영어로 휘슬, 휘파람을 블라우, 부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내부의 비리 행위를 대외적으로 양심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이제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맨 밑에 3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근거 법 이름이요. 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부패 방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현재. 법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이제 양가로 4번의 오른쪽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요거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나머지 내용 읽으시고 370 여기는 거의 다 좀 단편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자, 상단에 이제 행정윤리 확보 방안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해서 행정윤리를 확보할 것이냐. 행태 동그라미 하시고 제도 두 번째, 세 번째 환경.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윤리 확보 방안은요. 행태, 가치관과 태도를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이 제도적 장치 가운데 첫 번째 투명성은 체크하세요. 어두운 데서 부패가 발생하지 투명해버리면 뇌물을 못 받죠. 그래서 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정보공개 제도예요. 정보공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뇌물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규제 권한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뇌물을 못 받겠죠. 그 다음에 부패 통제 체제, 뭐 내부고발자라든지 뭐 주식의 백지신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공무원 단체를 만들게 되면 스스로 그 자정작용 같은 걸 하죠. 이런 것들. 뭐 거시적으로 환경으로는 뭐 국민들의 가치관, 의식 자체를 향상시키면 바람직할 거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이제 윤리를 벗어나는 대표적인 행위가 부패거든요. 부패. 그래서 그 박스 안에요. 이 부패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도덕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체제론적. 이건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자, 박스 안에 두 번째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부패의 정도 동그라미 하세요. 하이덴하이머라는 학자가 부패의 정도를 기준으로 자, 백색, 흑색, 회색 이렇게 나눠요. 먼저 백색 부패는요. 아주 경미한 부패예요. 근데 부패야. 백색. 그래서 이제 줄쳐두세요.
주로 이제 백색 부패의 예로 드는 게 공직자가 선의로 하는 거짓말을 예로 들어요. 예를 들어 막 외환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외환 위기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요. 공직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백색 부패입니다. 그다음 이제 백색의 반대편에 뭐 있어요? 흑색이 있죠. 흑색. 아주 제약시되는 부패. 뭐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것들이 흑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색하고 흑색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회색이겠죠. 그래서 과도한 선물 수수. 예를 들면 뭐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선물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뭐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과도한 선물 수수와 같이 흑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정정한 이런 것들은 이제 회색 부패라 그래요. 자, 그다음 맨 밑에 보세요. 이번에는 부패의 내용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직무유기형은 뭐 주로 이제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고, 후원형, 정실, 학연 이런 걸 토대로 후원 봐주는 거.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좀 체크해 두세요. 이 사기형, 이거는 뭐냐면 공금횡령하는 거예요. 혼자 사기치는 거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거래형은 뭐냐면 거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뇌물 받고 이권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거래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 사기형 부패하고 거래형 부패에 초점을 둬서 유형들을 좀 구분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하나만 좀 추가를 하시면요. 부패를 또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탈형 부패가 있고 제도화된 부패라는 게 있어요. 일탈형 부패는 그냥 일탈행위로 개인의 어떤 일탈행위로 이루어지는 부패. 이거는요. 아무리 뭐 나쁜 사회든 좋은 사회든 일탈형 부패는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거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제도화된 부패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부패 자체가 하나의 규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패 행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급행료 같은 거 받는 거죠. 그래서 뇌물 받는 것 자체가 그냥 부패 행위가 된 거예요. 자, 다시 뇌물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규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 행위 자체가 규범이 되는 거, 규범화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뭐 이런 제도화된 부패가 많았죠. 지금 이런 제도화된 부패는 많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부패까지 윤리까지 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373페이지 행정 책임, 행정 통제. 하여튼 이 파트는요 거의 좀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딱딱 개별적인 내용들을 찝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